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기에 앞서 저희 창조 미래로 상대신 신용수 대표님께서 외국에서 오신 기회를 소개하시고 인사 말씀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없으니까 아주 편합니다. 먼저 그냥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지키면서 우리 동지로서 같이 결합하는 이러한 시간이 상당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십시오. 조금 지났는데 창문을 보십시오.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죠? 우리 창조 미래로 포럼 근사장소에 하니까 하늘 좀 받쳐줍니다. 사람이 하지만 하늘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하늘이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동의하시면 한번 박수 한번 치세요. 그리고 오늘은 아주 소중하신 분을 모시고 저희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혁, 저 18대 같이 했던 동료의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여의도 연구원 원장 없는 선거위원장은 1년 6개월 동안 아주 훌륭하게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1년 6개월 진행하는 동안에 큰 선거를 2번 치르고 그 다음에 보궐선거 4번 치렀는데 여의도 구소에서 정확하게 진단하셨기 때문에 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름은 어렵긴 한데 민안이라고 백성 민자에다가 이름을 잊자 백성을 이롭게 하면은 또 백성 민자에다가 편안한 자 백성이 편안하다라는 전국적인 국민운동 민리민당 전국연합인가요? 국민연합 총재를 맡고 계십니다. 우리 이종혁 의원은 제가 18대 국회 때 항상 이런 얘기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당의 총재를 맡으실 분이다. 왜냐하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 정신을 같이 얘기하고 시대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야말로 따뜻하고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시대 정신을 갖추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종훈 의원한테 부탁을 드리고 또 저를 항상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끝나고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없는데 오늘 아주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종혁 의원을 모시고 이 시대의 아픔을 어떻게 치유하면 되는가 아픔을 같이 한번 좀 우리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종혁 의원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창조 미래로 포럼에 부족한 제가 여기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만 해도 저는 무한한 참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불려오게 된 이유는 조금 전에 우리 신영수 형님, 저는 사석에서는 형님이라고 그럽니다. 18대 때 제가 모시고 국회의원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제가 정말 인간적으로 좋아 그리고 또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정말 필요로 한 그런 좋은 정치인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항상 존경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신영수 형께서 불러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기왕에 온 김에 오늘 우리 신영수 의원님께서 창조와 미래로 포럼에서 좀 들려줄 얘기가 있으면 좀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또 말씀이 계셔서 두서가 없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고 참으로 우리가 오늘날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국민들 그리고 또 우리 전체가 고민해야 할 일들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노을이 아주 아름답게 있었는데 노을이 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참으로 아름다운 별이죠.
이 조그마한 우주 속의 아름다운 이 지구 속에 문명이 만들어진 역사는 대략적으로 약 한 10,000년 정도 됩니다. 10,000년이라고 하는 역사는 굉장히 무고하고 엄청난 시간의 역사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또 다른 시간에 또 위에 이 조그마한 별이 탄생하게 되었던 그런 전체 과정을 보면 이 인류가 문명을 만들어낸 10,000년이라고 하는 역사는 극히 눈 한 번 깜짝할 정도의 짧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이 무한한 공간, 이걸 우주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우주가 탄생을 한 게 137억 년 전에 이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우주는 천문 과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무한히 지금 팽창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37억 년 전에 우주가 탄생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그마한 초록별인 이 지구는 45억 년 전에 이 우주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온천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조그마한 초록별 지구인데 이 지구 45억 년의 역사에 10,000년 동의 기간에 인류가 문명을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그건 극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찰나에 불과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짧은 10,000년의 기간에 문명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0,000년의 문명에는 문명의 전환기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문명이 태동은 어느 시점에서 문명이 태동이 되었는지는 우리가 학교에서 보면 구석기를 거쳐서 신석기 시대를 거쳐서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만 어느 한 시점에 인류, 우리의 조상들은 문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문자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고 규율도 만들고 집단 불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러면서 문명이 태동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10,000년의 문명 속에 두 번의 전환기가 밀어 닥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15년을 기점으로 보면 세 번째의 문명 전환기가 닥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제 얘기의 주제는 바로 이 문명 전환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10,000년의 문명의 역사 중에서 문명 전환기 앞에 두 번은 뭡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다 배운 겁니다. 5,000년 전에 이곳에 몰아닥친 농업혁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전환기가 문명 전환기가 밀어닥친 게 300년 전에 산업혁명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또 다른 문명 전환기가 닥쳤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있는 5,000년 전의 문명의 전환기를 그만두고 이 문명의 전환기에 어느 한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적 비결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고비가 딴 데도 아닌 바로 우리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1800년이 되는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그러면 약 215년 전이네요. 1800년에 조선의 마지막 개혁 군주 쪽에서 돌아가신 사도세자의 아드님이십니다. 조선조의 마지막 개혁 군주였는데 이분이 1800년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1800년도에 이후에 사후에 헌조, 순종, 철종, 호종 이런 몇 분의 임금이 그 뒤를 쭉 이어서 몇백 년의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임금님들은 다 어린 임금들입니다. 우리 지구촌에 1800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이었던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는 그런 역사들이 흘러가고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전 세계의 문명사에 쳐다보면 전 세계는 1800년을 기점으로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서구 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 세계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줄기가 밀어닥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00년에 정조 사후 이후에 우리의 4분의 어린 임금님을 두고 당시에 이 나라의 국가 리더십은 어떠했는가를 상고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대부, 가문, 당파 결국 이 시대가 그리고 이 한반도가 처해져 있는 시대적 흐름, 소명 이런 것들은 전혀 무지한 채 결국 뭐냐면 그들끼리의 게임에 골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르고 무지했습니다. 어느 한편에는 두 번째 문명의 전환의 물결기가 급변하는 세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로 이웃한 일본의 사카모토 료마라고 하는 풍문화를 기점으로 해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북극 강병의 소위 기조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북극 강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5,000년 동안의 전 세계 1단계의 문명 전환기에 흘러오던 농업혁명의 그 모든 원칙과 원리와 규율을 다 뒤로 한 채 새롭게 밀어닥치는 두 번째의 문명 전환기의 이 법칙을 어떻게 이해하고 국가나 사회 재분야에서 이것을 어떻게 수용해서 먼저 선두주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일본은 바로 이 흐름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이 두 번째의 산업화를 급속도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산업화를 일구고 공장을 짓고 신식무기를 들여오고 북극 강병의 길을 걸었는데 우리는 그 무렵에 메이지 유신이 단행된 게 1863년입니다. 그랬던 우리의 조선시대를 상고해보면 우리는 이 두 번째 문명 전환기에 전혀 대처를 하지 못한 우물 안에 깨우리의 시간을 갖고 머무르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문명 전환기의 대처가 어느 한쪽은 선점하고 그렇지 못했던 두 민족의 국가의 운명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36년 일제 식민지의 역사. 일제 식민지의 역사가 없었다면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 때문에 우리의 한반도가 동강나는 분단의 역사가 없었을 겁니다. 분단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그 참혹한 수백만 명의 민초들이 원인도 모르게 죽어갔던 6.25 전쟁이라고 하는 민족의 참상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두 번째 전환기의 시대에 우리는 무지해서 그런 참혹한 역사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1945년도 일본이 패망을 하고 광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48년도에 건국을 했고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에 전쟁이 벌어졌고 우리 대한민국은 초토화 개더미밖에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196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 잘 아는 소위 5.16 쿠데타냐 혁명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새로운 이 나라의 국가 리더십이 이 나라에 등장을 했고 그리고 그 국가 리더십의 호흡을 맞춰서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저의 아버지 어머니이시대요. 그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한쪽에서는 건설하고 한쪽에서는 나라 지키고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나라를 북극 강병화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달려가기를 시작했어요. 그 달려가는 전략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뭐냐면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인류가 문명을 만들어낸 만년의 1단계인 농업화라고 하는 농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기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가난에서 구해내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냐? 두 번째 밀어닥친 이 산업화 혁명의 물결을 우리가 수용해서 이 나라의 산업화를 정착시켜야 된다고 하는 국가 전략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강의 기적이 딴 게 아닙니다. 만년의 문명 속에서 두 번째 밀어닥친 이 산업화의 물결을 우리도 받아들여서 나라를 살찌우자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짧은 5, 60년 만에 이 동강난 대한민국은 기적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전 세계가 놀라는 소위 세계무역 1조 클럽.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는 이 나라에 우리나라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외부의 물건을 팔아서 즉 다시 말하면 수출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다 5천만 국민이 다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땅에는 석유도 없고요. 그리고 내다 팔 자원도 변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에다가 내다 파는 수출. 바로 이것이 우리 사실이었습니다. 50년 전에 우리가 내다 팔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해서는 기껏 해봐야 지화자원 중석 일부 그리고는 우리 할머니들의
머리칼을 자르서 당시 젊은 처녀들이 이렇게 했죠. 그걸 가지고 가발 수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1억 불 시대를 열었고 10억 불, 100억 불, 1000억 불, 그리고 반세기 만에 우리는 무역 1조 크로, 세계 12 경제대국, 무역 규모 7위 국가, 이런 엄청난 소위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 강의를 좀 이렇게 스피드하게 진행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만한 것을 이루어내었다. 그럴 때, 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하나 질문을 해봅시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2015년이 광복 70주년입니다. 광복 70주년의 역사는 여러분 딱 세 가지입니다. 저기다 여기 흘러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일제로부터 나라를 뺏긴 이후에 나라를 세우는 건국을 했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업화를 이루었고, 그리고 세 번째 빵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또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압축적인 민주화를 이루었고, 70년 동안의 이룬 역사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 자리에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이 세 가지를 세계가 놀랄 만큼 자화해도 되고 자찬해도 되는 이 결과가 대한민국이 이제는 반석에 섰고 안정된 지속 가능한 나라로 서 있는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도 그렇다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 70년의 역사가 이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역사였다면 앞으로 우리가 반석화에 선다, 안정화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채워넣어야 되겠습니다. 다 아시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선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고, 하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꼽히는 통일 대한민국을 만드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고 우리 당대에 이것을 이룰 수 있다 그런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비로소 반석에 선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소화.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하고, 하나는 제대로 된 국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그 국가 리더십의 에너지가 되어줄 수 있는 통찰력 있고 분별력이 있는 시민의 힘, 국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국가 리더십이 올바른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단계적 로드맵을 만들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그 바로 세팅되어져 있는 국가적 목표와 로드맵을 향하여 달려갈 때 이 두 가지의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리더십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국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80%가 여의도 정치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불신하는 국민과 그리고 불신을 받는 리더십이 과연 이 엄청난 마지막 우리의 국가적 목표를 달성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슴 속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 있는, 통찰력 있는, 자발적 참여와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는 건전한 국민이 필요합니다. 이 국민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느 한 구석에서는 지금도 그 불꽃을 피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이 얘기가 아니니까 오늘 제 얘기의 주제 마지막을 하고 저는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문명의 세 번째 전환기가 닥쳤습니다. 산업화의 시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농업혁명을 뒤로하고 산업화의 시대가 300년 전에 이 지구촌에 밀어닥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지구촌에는 산업화혁명을 뒤로하고 새로운 문명 전환기가 밀어닥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산업화 시대에 있어서의 모든 힘은 자본, 노동력, 공장 이런 데서 나옵니다. 우수한 기술력 이런 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이 시대는 후대의 문명가들이, 사학자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각 밀어닥치기 시작을 했으니까 아직까지 네이밍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선 박근혜 정부는 지금 현재 새로운 경제를 창조 경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세계적 석학인 엘빈 토플러를 위시해서 전 세계의 석학들은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시대는 지식 재산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무엇 하나 제대로 제가 볼 때는 정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산업화와는 다른 새로운 법칙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밀어닥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제는 공장, 노동력, 자본 이런 데서 부가가치와 국가의 힘과 개인의 힘과 기업의 힘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라 인간의 두뇌에서 모든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게 무슨 말인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이미 이 문제는 우리에게 닥쳐져 있습니다. 내가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즘도 여기 이용하시는 분이 많겠습니다만은 페이스북, 저크버그라고 하는 소위 대학 1, 2학년을 다니다가 중퇴를 한 젊은 애가 만든 소위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태어난 지가 이제 10년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산업혁명 시대 때의 주인공이었던 보잉사, 도요타 자동차,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다 두드려 뭉쳐봐야 젊은 애들이 만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회사, 구글 같은 회사,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이런 회사의 시가총액이 못 미치는 겁니다. 부가가치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2만 3만 불 턱걸이를 못하고 2만 8천 불 시대에 지금 수십 년을 좀 머물러 있는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선진국가로 가기 위한 몇 가지의 조건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제적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이 세 개 회사만 있어줘도 우리나라는 바로 3만 불, 5만 불씩 넘어갑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그런 시대가 없습니다. 옛날 두 번째 전환기에 산업화의 물꼬를 닦았던 우리의 선대의 속단지는 이제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문을 유익해 보신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 모건 스탠리를 위시한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이 한국의 성장 엔진이 파괴되었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산업화 혁명 시대에 우리가 만들었던 솥단지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조 클럽 세계 7대 무역 강국이랬다면 그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만든 솥단지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었던 솥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솥단지를 걸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세계의 문명 전환기가 밀어닥쳤을 때, 그것을 대체하지 못했을 때 어느 한 국가에게 어떤 비극적 역사가 밀어닥쳤던가라는 것을 상고해보면 오늘 2015년을 사는 이 나라의 정치권, 이 나라의 모든 리더들, 그리고 국민들의 이르기조차 만약에 이 대처를 잘못해서 새로운 문명 전환기를 밀어닥쳤는데 이것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무지하고 그에 대한 대처도 제대로 못해서 앞으로 50년, 100년 뒤의 역사가 또 다른 새로운 판도를 만들어내고 우리는 뒤처진 그런 국가가 되어 있다고 그런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이것을 두고 어느 위대한 문호가가 한 말 내가 하나 인용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책임은 누구도 다 회피할 수 있지만 미래의 책임은 그 누구도 회피할 수 있습니다. 100년 뒤의 역사가 오늘 2115년에 사는 우리 후손들이 만약에 오늘 2015년에 사는 우리 당대가 제대로 된 대처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광명의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우리는 제대로 책임을 진 세대가 될 것이고, 그때 갔었는데 우리가 두 번째 문명 전환기인 1800년대에 그리고 2000년 1800년 1900년 말에 이르기까지 우왕좌왕하다가 나라 빼앗기고 가난한 나라 전쟁을 맞고 이런 만약에 국가를 물려준다 그런다면 우리는 제대로 일을 소명을 책임을 다한 못한 세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 얘기가 이제 이 정도에서 제가 끝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참으로 많습니다만은 이제 이러한 소위 시대를 우리가 인지하고 이런 시대에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인지를 하고 대처한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이제는
모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국가를 키우는 방법이 달라졌다고 그런다면 국가의 모든 제도들을 바꿔줘야 됩니다. 제일 먼저 바꿔줘야 될 게 교육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교육제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새로운 이 시대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인가? 아직까지도 후기 산업사회에 머물러 있는 바로 그 시대의 교육제도와 입시제도를 가지고 우리의 애들을, 우리의 학부모들을 목적 허리띠를 졸라매게 강요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둘러봐야 할 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을 고쳐야 합니다. 이것을 고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힘입니다. 80%가 정치를 불신한다고 그러지만 그 얘기는 그러고 여의도를 향하여 비난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누워서 침뱉깁니다. 어느 한 나라의 정치의 질과 정부의 질은 그 나라 국민의 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이 깨어나서 분별력 있고 통찰력 있는 그런 리더십과 정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오늘 제가 존경하는 우리 신영수 형님의 도움을 받고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신영수 형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18대 국회 때 내내 우리가 했던 얘기는 바로 이런 토론이었습니다. 그런 형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로 왔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이 나라에 법이 있고 선거가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혹시 신중에 토의 말을 다 하면 오히려 형님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누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신영수 형님, 여러분들이 꼭 이 나라의 새로운 문명 전환기를 대처하는 좋은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국가적 임무를 다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제가 소망을 드리면서 두서없는 저의 얘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 잘못 들어보셨죠? 이 정치인 중에 보통 언론에서 보면은 자기 입만 챙기고 뭐 그렇게 보는데 우리 국민이 나갈 방법을 가슴 깊이 이렇게 알으시면서 정치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지금 이제 민낯 총재 맡고 계시지만은 우리나라를 크게 이끄실 장차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신 우리 이정혁 총재님께 감사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대 부산 진구입니다. 부산 진구 우리죠 아마? 부산 진구 올해 출마하실 거니까 부산에 연구하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이정혁 의원을 좀 이렇게 잘 좀 국회로 올려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사 시간도 계속해서 사실은 얘기하면 굉장히 길지만은 식사 시간 때문에 좀 줄여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은 우리 한번 많은 분을 모셔놓고 한번 다시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식사하면서 한번 이렇게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우리 이정현 의원님이 또 이제 가셔야 되니까